황혼의 역전승. 1. 투명해진 이름. 나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다.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샐러드, 빨래, 다림질, 청소. 한숨이 먼저 나왔다.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언제나처럼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고맙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다. 계란을 깨며 생각했다. 이게 언제부터 내 일이 되었을까? 큰아들이 방에서 소리쳤다. 엄마, 내 셔츠 어디 있어? 나는 대답했다. 다림질에서 옷장에 걸어놨다고.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났다. 어디에? 안 보이는데. 나는 손을 씻고 다리미판을 밀어놓고 옷장으로 갔다. 셔츠는 그대로 있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여기 있잖아. 나는 말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찾지 않았다는 걸. 셔츠를 낚아채며 아들은 말했다. 아, 진짜. 엄마가 알려줘야 찾지.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려는데 이번엔 딸이 불렀다. 엄마, 내 스타킹 새 거 어디 있어? 나는 서랍 맨 위라고 말했다. 잠시 후. 없는데? 나는 다시 걸음을 돌렸다. 서랍을 열자 스타킹은 그대로 있었다. 여기 있네. 아, 그래. 딸은 시큰둥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부엌과 방 사이에서, 이 집에서 나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 부르면 가고, 부르면 또 가고, 부르면 또.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보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응. 그게 전부였다. 5분이 지났다.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보, 늦으세요. 아, 알았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찌개 불을 줄이고 밥솥을 열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박명숙. 결혼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불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식탁에 모두 앉았을 때도 분위기는 늘 같았다. 찌개가 짜네. 그 말이 아침의 시작이었다. 어제보다 덜 넣었는데 내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그래, 내 입맛이 변했나 보네. 남편은 찌개를 남겼다. 딸은 반찬을 흩어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 반찬 언제 만든 거야? 맛없어. 어제 새로 만든 건데. 그럼 내 입에 안 맞나 봐. 다른 거 없어?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다른 반찬을 꺼냈다. 아들은 계란을 한 입 먹고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 익었어. 나 반숙으로 해달라고 했잖아. 미안, 깜빡했네. 새로 해줄까? 됐어. 시간 없어. 그 말투는 마치 내가 일부러 잘못한 것 같았다. 남편이 셔츠를 만지며 말했다. 와이셔츠 단추 떨어진 거 꿰매놨어? 아, 깜빡했네. 오늘 해줄게. 오늘 입고 가야 하는 건데.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 챙기나.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집에 있으면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집에 있으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아침이 끝나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왔다.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나는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저녁 차려놨어요. 남편은 거실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 오늘 빨래하고 정리하느라 집에서 놀면서 청소가 이게 뭐야? 놀면서
그 말이 다시 나왔다. 나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냈다. 여보, 제가 용돈을 좀. 용돈? 뭐 하는데 써? 그냥 생필품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 남편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몇 장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돈을 주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비로소 알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불 꺼진 집에서 가족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구나. 투명인간처럼. 박명숙이라는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뜰 것이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살겠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말로 나는 또 나를 눌렀다. 파출부라는 이름.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큰아들이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엄마, 아빠.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무슨 일이야?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따뜻해졌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가정을 꾸린다. 기뻤다. 정말로. 남편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떤 아가씨야? 다음 주말에 데려올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설레었다. 아들이 데려올 사람. 내가 처음 맞이할 며느리. 그런데 아들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엄마, 그날 음식 준비 좀 부탁드려요. 근데 너무 투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웃음이 멈췄다. 투박하게? 재수 씨가 좀 까다로워서요. 음식도 세련되게 하시고 엄마도 좀 차려입으시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왜? 내가 조심해야 하지.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알겠어. 정성껏 준비할게.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다.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정성을 다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골랐고 전복도 샀고 잡채는 2번이나 다시 만들었다. 갈비찜, 잡채, 전복죽, 나물 반찬들, 부엌 가득. 음식 냄새가 퍼질 때 나는 잠시 내가 쓸모있는 사람 같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너는 나중에 먹어. 오늘은 손님 오는 날이야. 오랜만에 내 손이 만든 것들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썼다.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하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함께 깔끔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은진입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집안을 훑고 있었다. 어머, 어서 와요. 예쁘시네요. 나는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부엌과 거실, 가구 하나하나를 살피는 걸 나는 놓치지 못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굳어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 은진아, 많이 먹어. 엄마가 정성껏 준비했어. 은진은 갈비찜을 한 입 먹었다. 맛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아니었다. 잠시 후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간이 좀 세지 않아? 나는 놀라서 남편을 봤다. 그래? 남편은 나를 보며 물었다. 좀 짰나? 아니, 평소대로 했는데.
은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 저 많이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릇은 거의 비어있지 않았다. 아들이 나를 힐끗 봤다. 나가라는 신호였다. 엄마, 설거지 좀.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거의 손대지 않은 접시들을 등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사람이구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혼수 이야기였다.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최소 5천만 원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5천만 원? 그때 남편이 나를 불렀다. 명수가 나와. 거실로 나가자. 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입 다물고 음식이나 나르라. 사돈댁 체면이 있으니까. 그 말이 은진 앞에서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오늘은 은진이가 중요하니까.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그날 밤 은진이 돌아간 뒤에도 혼수 이야기는 계속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이라도 팔아서 보태면. 남편이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내까짓 게 가진 게 뭐가 있냐?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그 폐물도 내가 먹여 살려준 덕에 있는 거잖아. 아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다 아빠 돈이죠. 그때 남편이 탁자 위에 물컵을 확 밀쳤다. 깨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신 차려. 내가 뭘 했다고. 큰 소리야. 나는 무릎을 꿇고 유리를 주었다. 손이 베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나는 아내도 엄마도 아니라 그냥 공짜로 부려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파출부. 그게 이 집에서 내 이름이었다. 3. 내가 가진 것.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등에 상처가 쓰라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었다. 내까짓 게 가진 게 뭐가 있냐.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내 목소리. 나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 앞으로 갔다. 장롱 맨 아래 계절 이불 밑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쥐어주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이건 내 거다. 혹시 몰라서 내 이름으로 해놨다. 그땐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딱 문서였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분명히 박명숙.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쳤다. 나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신문을 보며 묻는 목소리. 시장에요. 장 좀 보려고요. 빨리 다녀와. 점심때 준호 온다. 네.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강남역 근처의 법무법인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유난히 굳어 있었다. 박명숙 씨 맞으시죠?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제가 이 땅에 대해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사모님, 이 땅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내게 보여줬다. 여기가 신도시 개발 지구에 완전히 포함돼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감정 감안해도 30억은 넘고요. 네. 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최소 50억 이상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몸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몰랐다. 50억이요? 네. 그리고 이 땅은 사모님 단독 명의입니다. 남편분은 법적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30년 내까지 꽤 가진 게 뭐가 있냐는 말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모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 죄송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이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모님의 고유 재산이니까요. 원하시면 완전히 비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유리 조각을 줍던 밤, 피가 나던 손, 무릎을 꿇고 있던 나. 변호사님,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모든 절차를 제 이름으로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사인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이 보였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넓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가진 건 돈만이 아니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떠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이름, 박명숙.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내 것이 그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다. 4. 내가 변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딸은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늦게 온다며 연락도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다녀온 곳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전에는 의무였던 일들이 오늘은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말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장 보고 왔어요. 거짓말이 쉽게 나왔다. 그리고 전혀 떨리지 않았다. 딸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내 친구들 다 명품 가방 있는데 나만 없어. 진짜 창피해. 예전 같았으면 이미 대답이 나왔을 말이었다. 아빠가 힘드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했다. 그래서? 딸이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뭐야?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줘야지. 나는 잠시 딸을 바라봤다. 내가 직접 말해. 엄마가 말해야 들어주시잖아. 싫어.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왔다. 딸은 내 얼굴을 한참 보다가 말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마트에 들렀다.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던 비싼 과일을 샀다. 내가 먹을 거야. 혼잣말을 하며 딸기를 하나 집어먹었다. 달았다. 이상할 만큼. 화장품 코너에 들러 조금 비싼 크림도 샀다. 이제 내 돈으로 사게 될 텐데. 거울 앞에서 크림을 바르며 나는 나를 바라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남편은 말했다. 이 반찬 왜 이렇게 짜? 아들은 말했다.
엄마 요리 실력 떨어진 거 아니야?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말들. 그날은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 집을 떠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말들이 나를 붙잡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거실에 앉았다. 변호사가 준 오피스텔 팸플릿을 천천히 펼쳤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 사진. 여기서 혼자 살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너 지금 뭐 보냐? 예전 같았으면 황급히 숨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집도 없는 주제에 무슨 구경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팸플릿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내가 변한 걸 끝내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장롱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가방. 앞치마를 벗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안녕. 가족 사진을 꺼내 가위로 내 얼굴만 오려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밤에 크게 울렸다. 나는 짐을 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날짜를 셌다. 일주일. 이 집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다. 밥상이 사라진 아침. 그 아침도 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던 습관을 처음으로 거부했다. 나는 조용히 씻고 옷을 입었다. 평생 입지 않던 단정한 옷이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옷.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 가사노동대가 청구서, 집 비밀번호 변경 통보서,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30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박명숙. 나는 부엌을 한번 돌아봤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서 있던 자리, 내가 가장 오래 보내온 공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가출이 아니라 탈출이었다.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 강이 펼쳐졌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없는 아침이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남편, 아들, 딸.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침묵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그 시간 그들은 내가 차려주던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겠지. 내가 없다는 걸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나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내 인생은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앞자리에 섰다. 6. 내가 없다는 사실. 집을 나와서 이틀쯤 지났을 때였다.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차분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엄마 맞아? 딸의 목소리는
급했고 어딘가 떨려 있었다. 왜?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와?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왜? 그게 궁금해?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울먹였다. 엄마, 밥은 어떻게 해? 나 내일 입을 옷도 없어. 엄마가 빨래 안 해놨잖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동안 그 아이가 나에게 해온 부탁의 정확한 형태였다. 그래서 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서라니? 엄마가 해줘야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 밥은 내가 해먹어. 뭐? 옷도 내가 빨아입고. 나는 퇴근했어. 딸의 숨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거칠어졌다. 엄마,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생각해온 거야.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 가족이었지. 딸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레스토랑에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먹는 식사였다. 와인을 한 잔 곁들였다. 괜찮네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였다. 그 시각, 그 집은 아마 엉망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대신해주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멈췄을 테니까. 나는 상상했다. 라면 물의 양을 몰라. 면이 퍼졌을지도 모른다. 양말 한 짝을 찾지 못해 짜증을 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조금도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그들은 나를 잃은 게 아니라 내가 해주던 편의를 잃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편의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야 알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핸드폰은 더 울렸다. 나는 전원을 껐다. 고요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돈의 얼굴. 며칠 뒤였다. 그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는 걸.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그보다 먼저 그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우편물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오피스텔 분양 확인서, 보험료 납부 안내서.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손, 굳어가는 얼굴, 서류 위에 적힌 숫자, 52억. 그 숫자가 그들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었을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분노는 곧 당황으로 바뀌고 당황은 탐욕으로 변한다. 그날 밤 아마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그 땅이었어. 장인어른이 해준 그 땅. 그럼 우리도 부자 아니야? 부부는 재산 공유잖아. 나는 그들의 계산을 머릿속으로 따라가며 쓴웃음을 지었다. 30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던 눈이 돈 앞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빛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며칠 후 그들은 내가 사는 곳까지 찾아왔다. 고급 오피스텔 로비. 예전의 나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던 공간.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들을 마주쳤다. 남편, 아들, 딸. 그들의 옷은 낡아 보였고 표정은 초라해 보였다. 명수가,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내 이름이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쓴 채 그를 바라봤다. 왜 왔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놀라울 정도로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서. 나는 짧게 말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몸을 세웠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집에 들어가서. 집? 나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집,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가족? 30년 동안 파출부 취급할 때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줄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남이야. 나는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들이 나를 잃은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조금도 슬프게 하지 않았다. 8. 내 이름으로 걷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냈다. 카페였다. 처음엔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에 갔다. 이제는 혼자 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가 될 여자. 그들의 눈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가방과 옷, 내 옆에 앉은 사람을 훑고 있다는 걸 나는 단번에 알았다. 어머, 엄마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탐색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남편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명수가. 아니, 여보. 그 호칭이 너무 늦게 와서 우스웠다.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마나 긴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3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 가족, 세월, 정. 항상 나를 붙잡기 위해 꺼내 들던 말들이었다. 아들이 급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할게. 진짜로. 앞으로는 절대 엄마 무시 안 해.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거기엔 미안함이 아니라 조급함이 있었다. 돈이 손에서 빠져나갈까봐 두려운 눈빛.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서류 주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협의 이혼을 하든 소송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다만 당신이 30년 동안 제 가사노동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청구하겠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집에서 밥하고 청소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이 카페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말 다 녹음됐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식이잖아.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알아. 그래서 30년을 참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참을게. 남편이 소리쳤다. 명수가. 야, 이야기 안 끝났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다. 시원한 바람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아니요.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보도블록 위를 걸어가며 하이힐 소리가 났다. 딱, 딱. 그 소리가 이상하게 경쾌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명숙으로 걷는 소리였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끝났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것이다. 박명숙. 오늘부터 나는 나의 인생을 직접 써내려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명숙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